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시대 한양 인근 금강산 자락에는 이름난 약재상 김성한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에서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오던 그는 타고난 영민함과 부지런함으로 첫 목돈을 마련한 후 곧바로 한양 장안에 금강약방이라는 약방을 열었습니다. 약은 곧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오. 김성한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약방은 금강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들로 가득했고 그는 정기적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 약재를 팔고 금강산에 없는 물건들을 사들여 왔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금세 소문이 퍼져 금강약방은 한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방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번창하자 김성한은 미모와 현숙함을 겸비한 윤지연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에 약을 캐러 가거나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일이 잦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현 부인, 이번에도 떠나야 하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소만 돌아오면 꼭 부인이 좋아하는 비단을 가져오리다. 낭군,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제가 날마다 하늘에 기도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에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성한은 마음속으로 충분한 재산을 모으면 큰 상단을 꾸려 더 이상 집을 비우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성한은 산에서 돌아와 약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약초를 판매하는 곳으로 진귀한 약재들이 종종 눈에 띄곤 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김성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한 뿌리의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천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씨 가문의 딸이옵니다. 노모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100년 된 하수오를 팝니다. 은자 15냥을 받고자 합니다. 김성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팔고 있는 것은 하수오가 아니라 100년이 넘은 천심년이었습니다. 천심년은 백약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약초였고 그 효능은 하수오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천심년은 적어도 300년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천심년은 은자 15냥이 아니라 15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 약초가 하수오가 아니라며 여인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오. 이건 겨우 10년 된 하수오일 뿐이오. 만약 100년 된 하수오라면 15냥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싸게 팔았을 것이오. 그래요. 이건 하수오처럼 보이지도 않소. 그냥 낡은 나무 뿌리 같소. 당신이 불쌍해서 사주려 했지만 그렇게 비싸다면 못 사주겠소.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5냥만 받으시오. 이 더운 날씨에 어머니를 빨리 안장해야 하지 않소? 여인의 뒤에는 수레가 있었고 그 위에는 노파의 시신이 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김성한만이 남았습니다. 여인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이 약초를 사고 싶으신가요? 정말 비싸지 않아요. 15냥이면 됩니다. 김성한은 장사에서 정직함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소. 나를 믿으신다면 내 집으로 함께 가시지요. 그곳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소. 여인이 의심할까봐 김성한은 먼저 은자 20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속이려는 것이 아니오. 이것은 하수오가 아니라 천십년이라 하는 약초로 그 가치는 하수오보다 훨씬 크다오. 여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자 스문양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보니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속일 것이 없었기에 그녀는 은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15냥밖에 값어치가 없는데 도련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거래가 불편하시다면 따라가겠습니다만 제 어머니는 김성한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는 여인의 약초를 싸서 등에 짊어지고 그녀의 수레를 들어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여인은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성한이 그녀의 어머니를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수레를 직접 끌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김성한의 별채로 왔습니다. 이곳은 김성한이 구입한 작은 집으로 평소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성한은 수레를 마당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말했습니다. 아가씨에게 속이지 않겠소. 이것은 300년 된 천십년이요. 15냥에 파시는 것은 너무 헐값이요. 밖에서 말하기 곤란해 이곳으로 모셨으니 이해해 주시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이렇게 귀중한 약초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김성한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성한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된다 해도 어머니의 장례만 치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련님 말씀대로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제게 있어봐야 언젠가는 화를 부를 것입니다. 15냥에 정한 대로 팔겠습니다. 아마도 도련님 손에서 더 좋은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김성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여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성한은 그녀의 이름이 이서연이며 그녀가 금강산 본토 사람이 아니라 최근에 외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양부가 산에서 약초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고 어머니도 병에 걸려 천십년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서연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먼 곳에 있는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성한은 천십년을 가져간 것이 마음에 걸려 이서연을 도와 그녀의 어머니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상당히 호화로운 장례식을 준비했고 좋은 땅을 사서 장례 행렬을 불러 상등급의 관을 구입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50냥이 넘었지만 김성한은 이서연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보고 이서연은 연신 사과하며 김성한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15냥에 천십년을 살 수도 있었지만 김성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해 지출하고 며칠 동안 그녀를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서연이 떠나기 전 김성한은 그녀에게 추가로 50냥을 주며 만약 이모를 찾지 못하면 금강산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빈 별채는 그녀가 돌아오면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그녀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서연은 김성한의 이러한 행동에 깊이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서연이 떠난 후 김성한은 천십년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재 상자를 열어 아내 윤지연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여보, 보세요. 제가 아주 좋은 것을 구했어요.
윤지현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집에 안 오셔서 산에 약초 캐러 가신 줄 알았어요. 무슨 좋은 것을 구하셨어요? 김성아는 상자를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요. 아주 보기 드문 300년 된 1010년입니다. 윤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김성아는 손바닥을 펴고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5,000냥은 됩니다. 며칠 후 제가 남원으로 갈 계획이에요. 거기서만 이런 귀한 약재를 팔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돈을 벌면 우리는 약방을 확장하고 상단을 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금강산의 어떤 약방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윤지현은 그 숫자를 듣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탐욕이 섞인 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몇 개 더 얻을 수 있다면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김성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얻은 것도 우연이었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한번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를 수 있다오, 여보. 윤지현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그날 저녁, 윤지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김성한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김성한은 상단이 금강산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윤지현에게 약방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1010년과 조수 최준을 데리고 상단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김성한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보통 김성한이 떠나면 몇 달씩 소식이 없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부인 윤지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짐을 지고 급히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지현만 약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바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윤지현은 고개를 들어 최준을 알아보고 그의 뒤를 살피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내 형은 너와 함께 남원에 간 것 아니니? 어떻게 너만 돌아온 거니? 최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보름 전에 이미 돌아오셨잖아요. 형님은 수로로 가셨고 저는 육로로 왔어요. 상단을 기다리느라 저는 5, 6일 더 지체했어요. 윤지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며칠 일찍 돌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녀는 걱정이 되어 급히 말했습니다. 내 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도 길에서 지체된 것 같구나. 빨리 부두에 가서 물어봐. 혹시 배가 지체된 건 아닌지. 최준은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은 말을 마치고 서둘러 약방을 나갔습니다. 금강산에는 부두가 없어서 최준은 인근 나루터로 가서 소식을 물어야 했고 그의 여정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최준은 서둘러 김성한의 약방으로 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문 열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윤지현이 문을 열자 최준은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고 그의 뒤에는 마차와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현은 급히 물었습니다. 최준아, 네 형이 어떻게 된 거니? 두 사람의 소란에 주변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최준은 더듬거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김성아는 최준과 함께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시간이 지체되어 상단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김성아는 1010년을 판 돈을 세 등분하여 그중 한 부분을 최준에게 주어 육로로 돌아가게 했으며
자신은 최준과 상의 후 수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폭풍을 만나 김성한이 물에 빠졌고 건져 올렸을 때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성한이 건져졌을 때 몸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없었고 직접 향나무관에 모셔졌다가 최준이 소식을 물으러 갔을 때 비로소 인도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최준은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님을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절 때려주세요. 그는 윤지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 했습니다. 윤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형이 명이 다한 거야. 윤지현은 관을 열어 김성한의 시신을 보려 했지만 최준이 말렸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물에 빠진 지 며칠이 지나서 건져졌어요. 이미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형수님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지연은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아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김성한이 이미 죽었다면 그의 장례를 잘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한은 부모가 없었기에 장례를 치르는 일은 윤지연에게 맡겨졌고 최준의 도움으로 김성한의 장례는 곧 치러졌습니다. 김성한이 죽은 후 윤지현은 혼자서 약방을 경영하기 어려웠고 다른 약방들의 압박으로 사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현이 약방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갑자기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윤지현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흥분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지현은 김성한과 결혼한 후 그 몸매가 더욱 매혹적으로 변했습니다. 풍만해야 할 곳은 풍만하고 가녀려야 할 곳은 가녀린 그리고 그 어여쁜 얼굴까지 사람들이 두 번 돌아보게 만드는 미모였습니다. 박호는 근처에서 악명 높은 불안당이었습니다. 김성한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지현이 과부가 되고 이렇게 약방까지 경영하고 있으니 박호는 그녀를 차지하면 약방까지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탁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없소? 이 가게는 장사할 생각이 없소? 윤지현은 서둘러 카운터 뒤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박호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그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박 서방님, 어떤 바람이 불어서 오셨습니까? 제 약방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호는 윤지연을 한번 훑어보고 그의 눈에서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헤헤, 물론 당신과 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으니 우리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중요한 일이니 부인께서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품에서 비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현은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서둘러 비녀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박호는 윤지현의 뒤를 따라가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두 사람이 앞차를 떠나 뒤뜰로 들어서자 박호는 참지 못하고 윤지현을 끌어안으며 위아래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비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조의 약방 주인과 사통하는 것을 알고 있어. 또한 당신들이 공모해서 당신 남편을 해치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관가에 고발하지 않길 원한다면 나에게 순종하고 그 은자도 내게 줘야 할 것이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지요? 윤지현은 얼굴색이 변하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요?
박호는 신비롭게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상관없소. 그저 그 은자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대답하시오. 윤지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은자는 완전히 받지 못했어요. 일부는 그 망할 놈이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내게 주지 않았어. 박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하오. 박호는 몸을 숙여 윤지연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인 후 그녀를 들어올려 침상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윤지연의 유혹적인 자태와 능숙한 손길에 박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연은 최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최준의 어깨에 얹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네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은자도 행방불명이라 지금 약방이 어려움에 처했어. 이제 네가 내 유일한 의지처구나. 윤지연의 이런 교태에 최준은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원칙적으로는 형님이 제게 맡기신 은자를 형수님께 드려야 하지만 당시 은자는 제가 완전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남원 표국에 맡겨두셨고 저에게는 대신양관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증서는 제게 있지만 그것을 찾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형님이 돌아오신 후 이 증서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이 일을 잊고 있었네요. 이 증서는 형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최준은 은행 증서를 윤지현에게 건네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에 윤지현은 불만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풋내기로군. 다행히 은행 증서는 확보했어. 총 6,000냥의 은자, 이제 모두 내 것이야. 멍청한 놈들, 정말 내가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보지? 이 은자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은행 증서를 얻은 후 윤지현은 몇 가지 요리를 준비해 약방을 운영하는 간통남 조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이는 윤지현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됐나? 성공했는가? 윤지현은 은행 증서를 조이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될 일이 있겠소? 조이는 은행 증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윤지현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여러 잔 마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조이는 배를 움켜쥐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윤지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술에 독을 넣었구나. 윤지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차렸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내가 당신의 사람들을 시켜 김성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을 살려둘 리 없지요. 난 그저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당신 용모는 훌륭하지만 역시 죽어야겠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재산도 잘 챙기겠어요. 윤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은행 증서를 가져갔고 조이의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조이의 약방을 떠난 후 윤지현은 박호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도 제거했습니다. 그녀는 박호가 어떻게 자신과 조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몰랐지만 그를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그날 밤 윤지현은 서둘러 짐을 챙겨 밤을 틈타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일더니 꼭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 나쁜 계집, 내가 진심으로 너를 대했건만 1010년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내 목숨을 해치다니. 윤지현은 얼굴색이 변하며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당신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성한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김성한이 1010년을 판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름 전 김성한과 최주는 남원에 도착해 1010년을 빠르게 판매했습니다. 김성한이 남원을 떠나려 할 때 그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돈을 은행 증서로 바꾸고 일부 증서를 최준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최준과 다른 길로 금강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김성한은 수로를 택했고 배가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가 상황을 확인하러 갑판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김성한은 이것이 강도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약초를 팔았던 여인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이모를 찾아갔지만 생활이 불편했고 김성한의 친절을 기억하며 금강산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중 물에 떠있는 김성한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부탁해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김성한은 심한 부상을 입었고 머리를 강타당해 한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루터에 도착한 후 이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주막을 찾아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관을 사서 김성한을 금강산으로 운송하여 친족을 찾아 장례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찾아 나루터에 온 최준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서연의 어머니 장례 때 최준도 함께했기에 이서연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막으로 데려가 의식 없는 김성한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준은 김성한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소문이 새나갔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던 김성한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김성한은 저승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보고 김성한이 아직 57년의 수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죽음임이 밝혀졌고 김성한이 평생 선행을 베풀었기에 염라대왕은 그를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김성한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분명 저승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인간 세상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 옆에 앉아 있던 최준은 김성한이 갑자기 깨어나자 놀라 외쳤습니다. 형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서연 역시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김성한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강에 빠지셨나요? 이서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김성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전 일들을 자세히 회상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보 유출로 인한 암살 시도라고 의심했습니다. 최준은 형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간의 일을 김성한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돌아온 후 윤지현이 자주 조의 약방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해보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1010년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와 윤지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준은 고아였습니다. 김성한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약방을 연 후에는 그의 조수가 되었고 수년간 김성한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김성한은 최준이 배신자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최준은 어떻게 봐도 배신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유일한 가능성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성한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준에게 빈 관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먼저 윤지현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후 그녀의 모든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최준은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김성아는 그림자 속에서 감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지현이 조이와 사통하고 박호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일이 김성안의 눈에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믿기 싫었지만 김성안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윤지현은 증거를 없애고 은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이와 박호에게 독약을 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왜 자신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는데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현은 감옥에 갇혔고 현감의 신문 후 사형을 선고받아 그해 가을에 처형되었습니다. 윤지현이 죽은 후 저승에 들어가자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확인하고 그녀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축생도에 보내 나귀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나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를 맞는 고통을 겪으며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성아는 회복한 후 최준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자신의 약방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이 무겁고 냉담해져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에 은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연은 김성안에 대한 사랑이 생겨 그가 떠난 후 그를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약초를 찾으러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깊은 숲속에서 두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산 깊은 곳에는 세상과 단절된 아름다운 곳이 있었고 김성안과 이서연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누구도 그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서연이 그 1010년의 화신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김성한이 남원으로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의 정조시대가 되었을 때 한 젊은 약초꾼이 금강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헤매다가 결국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서자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약초가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집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젊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쉬었다 가는 게 좋겠네. 집 안에는 아름다운 노파가 있었고 그녀는 젊은이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성안 어른을 아십니까? 한양에서 유명했던 약재상이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가 금강산 깊은 곳에 은거했다고 합니다. 노인과 노파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일세. 왜 그걸 알고 싶은가? 젊은이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늘 김성안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아, 그 아이가 잘 지냈구나. 그제야 젊은이는 노인이 바로 김성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르신 덕분에 번창한 약방을 운영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정직함과 선함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김성아는 이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은 바로 이 깊은 산골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었네. 조이나 윤지현과 같은 이들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을 찾았지. 젊은이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었고 다음 날 김성아는 그에게 귀한 약초 몇 가지와 함께 약의 비결이 적힌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약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이니 항상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이는 감사히 받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로 아무리 그 계곡을 찾으려 해도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성환과 이서연이 선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금강산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